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공중에서 자격시험 34회죠. 내일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 대비해서 지문으로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빠른 시간 안에요.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서론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서론 부분에서는 즉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있죠. 이 전까지는 무슨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뭐 준법률행위, 그다음에 권리변동 이런 게 있잖아요. 법률행위. 그리고 여기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32에서도 단독행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3회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온다 그렇다 한다면 뭐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비교한다거나 특히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형성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은 단독행위를 의미하니까요. 여러분 읽지 마시고. 자, 보시면 채권양도죠. 채권양도라는 것은 이것은 준물권행위예요. 이것은 처분행위죠. 왜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잖아요. 계약. 이것은 언제나 계약이죠. 이 계약을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 것이다? 그것은 채권행위. 채권행위 아닌 것은 처분행위를 묻는 것인데 이 채권행위라든가 의무부담행위는 이것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고요. 또 처분행위로서 뭐가 있냐? 물권행위가 있잖아요. 이 물권행위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의 이전,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제한물권의 설정, 이것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이고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죠. 우리가 여기서 유상과 모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적 의미가 없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무상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상행위, 유상행위가 아니죠. 무상행위는 뭐가 있어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고, 유상행위는 뭐가 있어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게 뭐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법률행위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은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냐면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합동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유상하고 무상은 둘 다 이것은 출연행위죠. 출연행위라는 것은 내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 재산은 업시키는 것을 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류로 조금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단독행위하고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죠? 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것은 면제상계, 그 다음에 추인철회,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증여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채무 면제, 면제는 단독행위인데 인수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예약은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네 가지가 계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단독행위하고 비교해서 나오면 그걸 알아야 되고요. 작년에 나온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은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것을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나오기는 약간 힘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 전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형성권하고 청구권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청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건 얘기하는 건데 이 청구권인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뭐가 있다? 매수다. 매수 청구권, 증감이다. 증감 청구권,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네 가지를 써놓고 한 가지 정답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것이 시험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물권의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뭐란다? 청구권이다. 우리 시험에는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죠. 저작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형성권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제척기한이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청구권은 소멸시효하고 되고, 그 다음에 제척기한, 형성권은요 제척기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척기한은 중단이라든가 정지라든가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제척기한은 또 소급표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만약에 기간은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척기간이
소멸시효하고 비교를 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제척기간은 형성권, 취소권이라든가 해적권이라든가 형성권에 관한 것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척기간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고요. 형성권은 뭐냐면 이건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하나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준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묻는 것인데 이때의 의사표시는 여러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8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죠. 면제상계, 추인철회, 그 다음에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 8가지가 의사표시다. 이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고 뒤에가 승인란 말 있고 최고란 말 있고 대리권 수요의 뜻의 통지죠. 통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통지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최고라고 나왔죠. 이런 것은 뭐냐면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죠. 이런 것들은 다 준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최고하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그 다음에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은 뭐죠?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뭐다? 준법률행위고 이것이 뭐하고 비교가 된다? 의사표시하고 비교가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취득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그러면 원시취득은 다 뭐냐?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죠. 부합, 혼화, 가공. 이것이 원시취득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손가락 얹으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 빼고도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을 얘기하고요. 환지, 그 다음에 여기요 공용징수죠. 수용. 이것도 원시취득. 그래서 환지하고 공용징수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원시취득이에요. 이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고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환지하고 공용징수가 뭐다? 원시취득에 속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특히 또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 작용의 변경은 뭐죠? 작용의 변경은 임대차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 것,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상속은 포괄승계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취득이고 매매는요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이다.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즉 지금 얘기한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11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목적인데요. 이런 목적의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목적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요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목적의 가능성하고 적법성 있죠. 적법성이 32회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묶어서 103조죠.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냐면 불공정한 법령에는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30회, 31회, 32회, 34회 4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31회 때는 뭐냐면 목적의 가능성,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령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 문제로서 시험에 최근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단일 문제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103조는 어떻게 했냐면 30회 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적법성하고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딱 보면은 103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04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자, 지금 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요. 목적물하고 대금을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성립 당시에 성립 당시나 체결 당시나 똑같죠?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확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이거 구별하면 안 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에서 목적물과 대금은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되죠.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돼야 돼. 알죠? 이 2가지를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사회 통념으로 불과합니다.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얘기하고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적은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이고요.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인 것이에요. 이 전부를 다 갖춰야지만이 유효고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 그럼 무조건 무효인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더라도 필요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을 결했다 또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 무조건 둘 중 하나가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법성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간 생략 등기 금지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위반해도 유효고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금지죠.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도 중간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강행법규가 뭐냐에 의해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농지의 임대차예요.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한 규정이죠. 이것은 판례가 강행 규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문으로 나왔을 때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한 규정, 그것은 강행 규정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그건 역시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는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행 규정이다. 두 번째는요. 그 농지의 임대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가 개인의 이익, 사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103조와 관련이 없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서요. 한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그 후손, 그 자녀들을요. 조합원의 직계가족, 직계자손을 특별 우선으로 채용하기로 약정이 있단 말이죠. 이 약정은 그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그 사망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것,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103조에서는 103조로 여러분 그걸 있죠. 강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박탈이나 강박행위가 극심한 무효가 된다. 강박행위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103조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변호사에 가면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변호사 아닌 자가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다. 103조 위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냐 답을 할 것인가. 103조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이런 것은 다 뭐냐?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에 관한 규정이죠. 이걸 경찰 행정법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단속 규정이고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가 거의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03조 가는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3조 위반되는지는 언제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우리가 104조도 마찬가지, 104조도 103조, 104조 다 마찬가지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물인 걸 몰랐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란다?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것이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어. 그런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어. 그렇다 하더라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03조를 여러분 잘 아니까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죠. 이중매매가 여러분요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접 말소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말소할 수 없다. 직접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 하나를 정확하게 이중매매에서 시험에 지금 여러분요 이중매매에 관한 것이 아직 시험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32회 때 나왔네요. 32회 때 이중매매가 32회 때 나왔기 때문에 당장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리 행위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본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이 대리무가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본인이 그걸 알든 모르든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다 이 말이죠. 시험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짙은 것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국부와 반대국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이때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 우리가 시험에 주관적 가치 그래서 한번 틀린 적으로 돼 있어.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것은 증여,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 그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고,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뭐냐? 거래 일반이죠. 일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죠.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가관계에는 일방적, 대가관계가 없다. 그럼 무상이죠. 증여죠. 증여.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일 때 가장 중요하죠.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 이것은 뭐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목적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시험에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좀 나온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격 시험에는 어떻게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냐면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럼 무조건 일치한 대로, 설령 그 사람이 허무인일지라도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치한다, 합의가 있다, 무조건 일치한 대로. 알죠? 그 사람이 설령 허무인일지라도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 이것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처분 문서가 뭐죠?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라든가 이런 차용증 이런 것을 얘기하죠. 처분 문서의 성립에 진정함이 인정됐죠. 그럼 어떻게 하죠? 법원은 성립이 올바로 성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은 그 내용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이 없으면 법원은요, 그 문서에 기재된 문헌대로 말은 그것을 표시대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속요, 2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다가 또 계약서를 또 바뀌었어요. 2월 5일 날 또 바꾸고 또 계약서를요 2월 7일 날 또 바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느 계약이 진짜 계약서냐 이 말이죠.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이 계약서가 유효인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됐죠. 여러 개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중에. 아직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27번은요. 쌍방 당사자가 모두 A 토지를 삼았다는 것은 모두니까 의사의 일치. 무조건 일치 그러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B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성립이죠. B 토지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고 등기에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표시 무효 원칙, 토지는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 봐봐요. 갑각을 모두죠. 모두 갑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다, 모두가 이해했다,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허무인일지라도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를 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된다. 그러면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30번부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의사표시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죠. 참 특이하게요.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30회, 31회 때 시험이 나오고 32회 때 안 나오고 작년에 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착오는 31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비진이하고 지금 사기 강박이 4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30회 때 한 번 나오고 32회 때 한 번 나오고 30회 나오고 31회 안 나오고 32회 나오고 33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올해는요, 순차적으로 보면 올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통정허위 표시는 30회 31회 나오고 32회 안 나오다가 33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내용도 되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냥 의사표시 107, 108, 109, 110조 전체를 묶는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나온다면 좀 더 착오가 좀 더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비진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가? 표의자의 생각. 알겠죠? 이것을 진이다. 진종으로 바라는 것, 진종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나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나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7, 108, 109, 110조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 공무원, 그런 뭐죠? 공무원은 공법 사인의 공법행위죠. 이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자칫 제출했다. 그러면 그 제출한 것은 표시대로 언제나 효력이 있다. 내가 그 소송을 취하할 목적이 없었는데 강박을 당해서 취하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를 취하하는 것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진인데, 특히 그럼 비진에서는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상대방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나중에 대리에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유효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뭐죠? 아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요즘 이제 다른 시험에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는 것.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는 것. 알겠죠? 이런 경우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알겠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보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죠.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아주 중요하죠. 이때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안 돼. 103조와 관련이 없다. 파산 관제는 뭐다? 제3자다. 그런데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는 총파산 채권자 모두가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이게 아니고 총파산 채권자 중에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럼 무조건 선의로 봐. 모두가 악의가 돼야지 악의로 봐.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선이죠? 그러면 선의로 봐. 그래서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선의로 다뤄진다. 그래서 파산관제는 제3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닉행위이고 그 다음에 가장매매죠. 그러면 가장매매는 뭐죠?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은닉행위 증여는 뭐죠? 증여는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속인,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것 딱 암기해야 돼. 제3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아닌 것, 첫 번째 뭐다? 상속인, 포괄승계인이죠. 회사합병, 포괄유증이 있죠.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 다음에 대리인. 이 6가지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럼 먼저 제3자가 아닌 걸 명확히 알든지, 또 제3자인 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4가지가 딱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전세권, 가장저당권, 가장채권, 가장매수인. 알겠죠? 이것은 을이죠, 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사람은 다 제3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3자인가 아닌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제3자인 것을 암기하려면 너무나 많으니까 제3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뭐다? 상속인, 수익자, 그 다음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원래 최근에 나온 게 채무자가 나왔죠? 그
그다음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대리인도 나왔죠.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하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통렬표시도 무효인데 을이 걸 병한테 팔면은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자, 악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병이 악인데 전득자 정이 선인이다. 그러면 정은 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3자가 악이단 말이에요. 제3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죠. 전득한 사람이 선이다 이 말이죠. 전득한 사람이 그러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은 갑은 정에게 무효라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아시겠죠? 그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통정 허위 표시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고가 언제 한번 나왔다 그러죠? 그럼요, 차고가요, 32데이트 한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32, 33이 안 나왔단 말이죠. 사기 강박은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럼 보면 차고는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뭐죠? 하자담보 책임하고 차고죠.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고라고 하는 것은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어떤 거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한 거,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시험에 아주 두 개는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계약을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 해제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죠. 그런데 취소의 경우는 선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착오는 뭐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취소권을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이것은 뭘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딱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측량을 해서 이것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는지를 미리서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현실의 경계대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면적이 달라? 그런 경우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먼저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토지를 사면서 현실의 경계대로 토지를 샀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지금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은 착오가 되는가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우리 착오인가. 이게 뭐냐면 호텔가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샀는데 호텔가가 나중에 안 나온 것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뭐든 착오를 하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한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단순히 빗나갔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아직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어요? 취소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착오에 관한 것을 우리가요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4부부터는 이제 뭐냐면 사기에 관한 거예요. 사기 강박이요.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인되는 정도, 용인되는 정도는 사기가 아니죠. 강박은 해약 고지하고, 불법적인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취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했다, 강박행위가 극심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진이냐 비진이냐 있을 때는 강박에 의한 경우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 먼저 이 아파트죠.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공동묘지가 조성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실을 수부장자들한테 알려야죠. 그걸 고지 의무라고 하죠. 그걸 고지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지하지 않았죠?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죠.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은. 그래서 제3자는 뭐냐? 피용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말 수 있다? 취소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한다. 틀리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자, 교환계약이죠. 이런 교환에서는 시가를 묵비했다. 그래도 관계없어.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교환에서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딱 알면 되죠. 사기가 아니다. 자, 강박이죠. 강박은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죠. 해약 고지와 공포심을 유발했다. 그러면 뭐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결정자가 박탈이 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되고요. 그러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신원보증서로 잘못 알고 사인했다 말이죠. 서명 날인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착오의 경우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말 수 있다. 취소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지. 여기에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기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대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 서류인 줄 알았는데,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 서류인 거예요. 뭐 때문에?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 말은 표의자가 그것을 모르고 사인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 또는요 뭐라고 한다? 서명 날인의 착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하는데, 이때 취소는 사기로는 취소를 못한다. 사기로는 취소를 못하고 착오로 취소한다. 착오로. 우리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죠. 사기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위법이죠.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착오의 경우는 취소하더라도, 착오는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냐면 이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요. 이것은요, 30회 때 한 번 나오고, 31회 안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33회 때 작년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씩 지금 건너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나올 차례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이라든가 등기죠. 등기 우편이라는 것은 만약에 반송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했죠. 발송한 후 사망했죠. 도달 전에 사망했다.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것은 뭐다? 나중에 사망 후에 도달하면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하죠.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본다? 도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한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죠. 그러니까 통지의 내용을 알아버리면 안 돼. 알아버리면 도달이 아니고 요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달한 것은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죠.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그 말을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요. 그럼 언제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여기까지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대리는 우리가 이제 대리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있죠.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문제가요, 30회, 31회 다 계속 사례형 문제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섞어가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복대리죠. 복대리가 30회에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 31회에 안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복대리가 전체를 묶어가지고 문제가 작년에 2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 지금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사례 문제가 나왔고요. 희한하게 판례 있죠. 판례. 뭐죠? 표현대리 있죠? 표현대리가 우리는 또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죠. 표현대리가 30회 때 나오고 31회만 안 나오고 32, 33회 연속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모두에서 대리에서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2회 때는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1회 때도 4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요, 대리 같은 것은 종합적인 문제가 주로 자주 나와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문제 있잖아요. 표현대리, 뭐 무권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대신에 양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 데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아무튼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지문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유 없이 방해한다. 방임했단 말은 알면서도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 이런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된다 이 말이죠.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대리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요,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죠. 이때는 반드시 이 말이 있을 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요, 매매계약 체결이 될 거만 좋죠. 체결이 될 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령할 수 있는데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연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죠?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체결이 될 거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해지 안 된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없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 대해서는 해제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해제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갑하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을이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계약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책임은 대리인이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시험에는요, 지금 여기 지금 갑이 등기가요,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갔어. 누구 때문에요? 대리인에 의해서요,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때는요,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가? 여러분요, 이것은 대리권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여러분,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인이다, 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 네 가지를 빼고는 무조건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한다?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적법하다고 추정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투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났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리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해서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가? 그것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대리권 존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본인 갑과 상대방 병과 대리인 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 그럼 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한테 위임장을 갖다 줘서 나는 대리인으로 믿었다,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죠. 위임장을 제시했는데 계약서에 대리인 성명만 이 말은 뭐예요? 뭐를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인이.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현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 복대리죠. 이런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복대리는요.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임의대리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을 복임행위죠. 이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봐봐, 법정 대리인, 여기 임의대리가 큰일 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해. 그 책임으로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대리에 관한 것이고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 두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권대라고 표현대에서 보통 한 문제, 지금 계속이에요. 그다음 무권대는 주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서 우리가 이제 뭘 또 하느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각자가 대리한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법무사가 등기 사무하는 것 가능하다.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되지만 채무이행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대물변제 경계의 경우는 그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을 소멸할 때는 어떻게 소멸하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뭐다? 대리인의 그러면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 그러지 한정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다. 그럼 여기서 또 임의 대리인 경우는 또 두 가지가 더 붙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알겠죠?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에서 이러면요. 무권대리는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죠? 근데 무권대리인 책임이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내가 무권대리인 것을 알고 계약했다. 알고. 그래서 무권대리인 되면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권대리인이 증명을 해. 그럼 증명하게 되면 무권대리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권대리에서는 추인이 중요하죠. 추인하게 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요.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아직은 잘 안 나왔는데 무권리자의 처분이에요. 무권리자의 처분은 원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죠. 무권대리인이 추인과 동일하게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권리자 나오면 무권대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인이가 유권대리라고 주장.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너는 유권대리다. 그 주장 속에 너는 표현대리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자,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를 하게 됐다. 필요 없어.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즉 잘못이 없어 책임이죠. 제3자가 위법행위를 야기했으니까 무권대리는 잘못이 없죠. 그래도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이것이 바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에요. 책임에 대해서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추인이죠. 추인은 어떻게 한다?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 일부나 조건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효력이 없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추인을 하면은 더 이상 철회를 못하고 철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하는데 상대방은 선인 경우에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채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채고권을 행사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이건 발신주의예요.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본인한테 있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철회권, 선악불문하고 채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추인을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무권대리인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무권대리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무권대리는 그 다음에 대리권은 증명을 못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보면 자, 무권대리인의 내용을 변경이죠.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추인 거절해야 돼. 그럼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고 동의를 얻으면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 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는 단독으로 상속을 했죠. 상속을 하고 나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봤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인정된다.
그에게 과실이 있다. 그럼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의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한단 말이죠. 원상회복을 할 때 그것도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는 거. 왜? 원상회복의 본질적 성질은 뭐예요? 그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거든요.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의 본질은 그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어느 것 하나라도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죠. 왜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강행법규는 일반적 효력요건이고 대리는 특별 효력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결의가 되면은 무효가 되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그것은 무효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무효는 전부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6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죠. 그러한 기본 대리권의 경우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으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가 사실혼관계. 알겠죠?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도 우리가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의해서 조세포탈, 강제편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의 부부간의 명의사건 유효인데 그때의 부부는 사실은 안 되죠. 그것은 법률혼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26조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지죠?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권 소멸로 선임된 복대리죠. 대리권 소멸된 후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죠. 물론 이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76번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죠. 우리가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뭐냐면 등기 사무고 표현대리가 대물변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표현대리가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잖아요. 동종 유사하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과 표현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가장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무효하고 취소인데요. 그럼 최근에 시험에 뭐냐면 무효와 취소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무효 취소 각각 한 문제. 옛날에는 의사표시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줄어들면서 무효 취소가 문제가 좀 늘어났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 무효 취소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무효는 30회 때 토지거래 허가가 났죠. 그 다음에 31회 때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회 때 전체적인 문제가 났죠. 무효에 대해서. 그 다음에 33 작년에 뭐가 나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어. 그래서 올해 다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 30회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3회 작년에 한번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나오기는 약간 힘들겠죠. 그러면 무효가 먼저 어떤 것이 무효가 나오냐? 무효의 일반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무효의 추인이 최근에 한번 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분적이 있다. 가분적이다. 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부를 취소를 한다.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 있다. 가분적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경우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딱 이거 하나예요. 무효행위 전환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무효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무효하고 취소로 구별하는 것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효에서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급표가 있는 것과 소급표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죠.
무권 대령이 취하는 소급표가 있죠. 기한이라든가 해지라든가 그건 소급표가 없는 거잖아요. 기한, 해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없단 말이죠. 무권 대령이 취하는 소급표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특히 가등기에서 본등기라죠. 그러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표가 있죠. 그런데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효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는 것과 소급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취소라든가 해지라죠. 취소, 해제 그럼 뭐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는 것, 소급표가 없는 것.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불확정적인 것은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죠. 불확정적, 유동적 취소입니다. 유동적 취소. 유동적인 불확정적 취소는 뭐가 있죠? 그것은 이거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죠. 취소할 수 있는 거. 그걸 유동적 유효라고 하죠.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효가 있는 것이 있죠. 그 유효는 뭐예요? 무권 대령이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확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과,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 알겠죠? 정지조건부, 유동적 무효. 정지조건부를 뭐라고 한다? 그럼 소유권 유보범 면허가지고 유동적 무효.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유동적인 것, 즉 확정적이지 않는 것과 확정적인 것, 나머지는 다 확정적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그것이 무효인 걸 알고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무권 대령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해제, 지정해제 또는 뭐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하고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하거나 쌍방이 일방 아니에요.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쌍방이 알겠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 75원 시험에 안 나왔죠.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 금지 태학을 위반해서 그래서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일부만 떼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가?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개별채권을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무조건 전부를 추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상 약정이죠. 이 명의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다. 이거 뭐예요? 명의상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을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명의상 약정은 4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란 말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이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73번, 7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자, 77번 보면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현존 이익. 그런데 여기 보면 의사 무능력자도 무효잖아요.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그 무효인 경우도 선악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을 한다 했어. 의사 무능력자도.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무능력자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단 말은 성년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법정 추인 항상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해야 돼. 법정 추인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행을 하게 되면 추인한 것은 뭐다? 추인은 뭐다? 추인한 것은 뭐를 볼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여기 중요하죠. 취소 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취소 원인을 진술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한다고 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다. 취소한다고 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하다 이 말이죠. 반드시 뭐다? 취소 원인의 진술을 할 필요는 없다. 아직 이것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험 안 나왔다.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 상대방, 우리는 법정 추인이 아니고 두 가지를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청구, 이행을 청구,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니까. 그
그다음 우리는 취소는 법정 취소예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다른 건 절대 안 돼.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그러니까요, 취소 사유 없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없이 취소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의 효력이, 법령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법정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뭐냐?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모여하고 취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한번 보냐면 조건기한이죠. 이 조건기한에서 보면은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조건기한은 거의 뭐 조건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 거의 조건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나왔다. 알겠죠? 자, 한번 보시면 법령이가 정지 조건부다. 그러면 정지 조건부란 말은 뭐예요?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정지 조건부다. 현재 효력이 없다. 효력의 발생을 뭐 하는 거예요? 효과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려는 자. 왜?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정지 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다.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보다 현재 효력이 없어. 그러면 다툰 자,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다툰 자, 효력을 다툰 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요, 기한에서 보면 정지조건부자, 형성권자가 문제가 됐을 때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에는 할부 채무가 1회가 불행됐어요. 1회가 한 번 불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도 기한이 도래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한 번 1회가 불행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각각의 변적이 도래심하다. 1월달 한번 연체 한번 불행하고 5월달 한번 불행해서, 그러면 그 1월달, 5월달 각각의 이행기마다 별도로 그때도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나머지 잔금 전부가 일시에요. 소멸시효가 기한이 도래한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는 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85번은요, 당사자의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다. 그것은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뭐죠?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그러면 정지조건부.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표시, 그러면 형성권적. 86번은요,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자 성취되었다는 누가 증명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지조건부다. 아직 정지조건은 효력이 없죠?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조건부 권리는 어떻게 하죠? 조건부 권리, 조건과 기한은 그 조건이 성취가 미정이다. 미정이란 말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아직 미정이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래도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이다.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현상강구는 뭐죠? 현상강구는 유상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면 편무이면서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죠. 그럼 계약에는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어디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 해제권이라든가 또는요 상계라든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일방 예약은 계약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물권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기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은 도량수로 본다, 이 말이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은 도량수로 본다.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그런데 만약에 정지조건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요, 기한은 확실하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 여러분 조건 기한에서 뭐를 보지 않았죠? 뭐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여러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은 의사표시죠. 그럼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요, 조건하고 기한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면 기한이죠. 개가 죽는다면 기한이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 그건 조건이죠. 어떨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뭐 성년이 된다면 결혼 기념일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확실한 달력을 기준으로 하죠. 그것은 다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는데 그 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되고요.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본다가 아니에요. 채권자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또 조건에서 뭐가 나왔냐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방해. 그러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방해. 이때 방해는 고의나 과실을 포함하는 것이다.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것을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다. 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조건 기한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는 간단해. 특히 여러분요, 적용 범위에서 계약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한, 단독행위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라든가 유언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알겠죠? 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물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